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민권익보호 실천 행정에 관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박완신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행정사 법이 2013년도 개정이 됐죠. 그래서 2013년도 사무관, 서기관 공직 경력으로 행정사 1회 때 자격을 받고 2014년도 초에 1기로 행정사 교육 수료 후에 서울시장으로부터 수료증이 나와서 제가 바로 서초구청에 업무 신고를 하고 법원 앞에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10여 년 이상 행정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오늘 국민권익보호 실천 행정에 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은 야간부에는 사무관급 이상만 응시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응시해서 석사학위를 받고 또 단국대학에 와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바로 나니까 이제 그때 그 공직에 있었을 때인데 바로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오라고 해서 관동대학의 법정대학 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요즘에 정보화 시대 또 디지털 시대라고 그러죠. 디지털 행정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또 사이버대 총장을 로 이제 봉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 행정사와 관련된 업무 또 사이버 시대, 디지털 시대에 관련된 이런 공직 교직에서 봉사했다는 게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또 행정사에 10여 년간 업무를 하는 그런 업무 경력과 함께 여러분에게 행정사 법령제도 이해 실제적인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실천 행정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의 그 순서는 행정사 목표, 정의, 또 성공 비결이 뭐냐, 또 행정법령상 실제 업무 사례, 제가 했던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또 행정심판법상 실제 인용 사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행정, 국민권익상담, 컨설팅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계 독일 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은 나와 너라는 저서에서 인간은 서로의 만남 속에서 기쁨 있고 행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기쁨과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공 덕목 4요소도 보면은 지능, 지식, 기술, 자세가 있는데 자세가 성공의 97%라고 합니다.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라고 그래요. 이것은 하버드대학 교수 연구팀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사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런 덕목을 가져야 된다 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법 1조에도 행정과 관련된 국민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 행정사법의 1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국민 권익보호 실천행정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제 논어에서 호지자 부여 낙지자는 말이 있죠. 호지자 부여 낙지자, 이것은 뭡니까? 좋아하는 것보다도 즐거워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좀 이 말을 바꿔가지고 호지자 부여 감지자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좋아하는 것보다도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자가 더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행정사법 1조 목적을 실현하려면
바로 이걸 감사로 해야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기쁨과 감사로, 이 자격 받은 걸 기쁨과 감사로 갖고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유명한 시인이죠. 청춘이라는 시에서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 꿈, 열정을 잃으면 늙는다고 했습니다. 청춘 시의 첫 면을 보면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역정을 말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시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젊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제 공직에 은퇴했거나 또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오신 분들이나 나이가 점점 문은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러나 절대로 실망으로 좌절하지 말고 이 사무엘 울만의 청춘시를 보면서 꿈과 열정을 갖고 반드시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의 정의란 뭐냐? 또 행정사의 정의는 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뭐든지 그 뜻을 먼저 알아봐야 우리가 행정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무관, 서기관 시절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밟을 때 바로 행정의 개념을 첫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Public Administration. 이것은 애들하는 건 접두어잖아요. 그런데 미니스터, 이것은 목자, 장관, 섬김, 봉사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은 섬김, 봉사, 목자, 장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섬김, 봉사의 의미도 있다. 여러분, 공직에 아무리 고위직을 했다 하더라도 국민을 섬기는 자세에서 한다. 특히 행정사법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려면 바로 국민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국민이 중요하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사 교육도 이제 장차관, 국회의원, 또 광역단체장들 많이 옵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구청에 가서 제가 이제 잠깐 자문 때문에 갔었는데, 또 제가 구청에 자치위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장들이 저희들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저희 교육을 받았다고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도 나누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히 우리 행정사는 행정 전문 자격사로 지난 7월 1일 분류가 됐습니다. 직업 분류에도. 단순한 이제 어떤 종사자가 아닙니다. 업무 종사자가 아닙니다. 전문 자격사입니다, 국가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정사법 1조 목적, 국민의 편익도 및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봉사하고 섬기는 직책을 의미하는 이런 직을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도자로서 스트레스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셀프 리더로서의 여러분 자신의 건강, 지식관리, 도덕적 마음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서번트 리더로서의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섬기는 자세, 국민을 섬기는 자세. 그리고 슈퍼 리더로서의 계층 간 화합, 이걸 또 강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민을 섬겨야, 또 서로 화합해야 국가가 평안할 수 있고 국민이 잘 살 수가 있고 서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갈등률 1위라고 하는데 정말 화합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세계 갈등률 1위. 그러나 좋은 면도 있죠. 물론 세계 지금 경제도 10위권 안에 들어있고 또 한류 문화 하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지역 간, 계층 간, 뭐 그냥 빈부 격차, 뭐 기타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을 보면 아쉬워요. 이런 갈등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 전문 자격사 제도를 한번 보면요, 여러분 뭐 국가가 직접 관리 감독하는 자격이 국가 전문 자격사죠. 행정사, 변호사,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등 개별 자격법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기술 자격법에 따라서 관리 운영되는 건축사 등이 있고,
그런 건데 이런 국가전문자격사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를 하죠. 민간 자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 자격, 국가 유예자가 관리 운영하는 자격이죠. 예를 든다면 심리상담사, 독서지도사, 개인정보관리사. 그런데 개인정보는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행정사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 연수교육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교육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등록자인 자격 기본법에 따라서 각각 국가의 그 이외 법인 단체 개인이 이제 줍니다. 관리하고 이 자격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사법상 2조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고 또 이제 4조 여러 가지 그 행정사에 대한 분류가 있는데요. 2조부터 4조까지 보면은 첫째는 이제 외국어 번역 행정사죠. 외국어 행정사는 행정기관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이에 대한 제출, 대행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국제화, 다문화 시대 외국인의 행정적 편익 위한 번역 업무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일반 행정사가 대부분이죠. 행정사법 2조에 규정된 이런 업무에 따라서 각각 업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사는 이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대리, 제출 등 주요 업무로 하는 행정사를 얘기하고, 행정기관은 정부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일반 행정에 관한 국민의 행정적 편익을 도모하는 이런 행정사가 일반 행정사입니다. 해사 행정사는 해운 또는 해양 심판에 관련하여 행정사법 2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공유 수면, 또 친환경 정책이라든가 수상 레저, 또 포락지, 섬 개발, 해상 사고의 사실조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 심판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렇게 이제 행정사에 있다. 그러나 우리 행정사 일반 행정사가 이제 대부분 많고 또 외국어 번역 행정사, 회사 행정사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협력하면서 업무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이러한 행정사가 여러분들 도표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연도별로 원래 이제 2013년도 행정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한 9,300여 명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시행했던 법에 따라서 행정사 업무를 수행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2013년도 행정사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도 말까지 행정사가 이렇게 합격자 수가 나옵니다. 뭐 몇만 명씩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총 43만 5,88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3만 명이 자격받은 행정사 시대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가 얼마나 숫자가 많아졌습니까?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정사 전문 자격사로서 위상을 더욱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사법에 이제 최근에 또 개정돼서 우리가 행정사, 대한행사협회로 하나로 됐죠. 2021년도 7월 1일부터는 하나로 됐습니다만 그 전에는 한 8개 행정사협회가 나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행정사 법인 설립제도가 없었는데 새로 개정된 법에는 3명 이상 행정사 구성원이 되면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행정사법 제 25조에 되어 있죠. 대한행사의 설립, 행사회원 의무 가입하도록 이런 조항이 또 26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행정사의 퇴직 전 1년 이내 근무한 행정기관 업무는 수임을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사 교육 강화, 연수 교육이 2년마다 16시간 실시하도록 행정사법 25조와 23조 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 분류는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회사, 번역 행정사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법사위 거쳐서 행정사법이 개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법에 따라서 행정사무 준수 사항을 보면은 공무원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 신청 청구,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법 2조 1항 5호에 따른 업무, 인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의 대리를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2021년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6월 10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행정사법이 대충 개정이 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행정사법 내용을 보면은 1호의 목적,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는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제한된 업무, 예를 들면 변호사 업무라든가 법무사, 세무사 그런 걸 업무가 우리가 타치하면 안 돼요. 그렇죠? 뭐 변리사, 또 공인중개사, 뭐 여러 업무들이 있습니다. 각 자격사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타치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민원행정 주로 많죠. 진정, 건의, 질의, 청원, 이의신청 이런 것들을 작성해야 되고 내용증명이라든가 또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또 계약서 작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인적사항이라든가 물건, 계약 조건 등 계약일, 잔금일 등 필수 요건을 고려해서 이런 모든 걸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특히 저는 업무의 위임을 받아서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업무 수임을 받을 때는 위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적사항도 쓰고 위임 내용, 업무 내용도 쓰고 또 수임자가 할 일, 위임자가 할 일, 또 이제 보수는 얼마다 이렇게 그런 것까지 적어서 위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기관에 관련된 업무의 번역, 이것은 바로 번역행정사 업무죠. 그리고 제1호부터 3호까지 규정에 따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인허가 업무라든가 또 이런 것은 직접 대리를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관계의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의한 행정,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상담, 이것은 바로 컨설팅과 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경영 컨설팅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담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컨설팅이라는 용어는 국제적인 용어입니다. 국제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뭐 기관에서 컨설팅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컨설팅을 알아야 행정관계 업무를 진단하고 또 지도하고 상담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컨설팅이 바로 진단해서 지도해 주는 겁니다. 저도 컨설팅 자격을 갖고 100개 기업 진단 지도도 해봤는데 거기 가서 과연 조직관리가 어떻게 되냐, 인사관리가 어떻게 되냐, 재무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진단해 가지고 잘못했으면 지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렇죠? 그거 바로 컨설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직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행정이나 경영이나 학문이 같습니다. 제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다닐 때 위층에는 행정대학원이 있고 아래층에는 바로 경영대학원이 있었어요. 배우는 과목이 똑같아요. 다만 명칭만 다를 뿐이었습니다. 행정학과에서는 조직행정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이렇다면 경영학과에서는 조직관리론, 인사관리론, 재무관리론 그러더라고요. 똑같잖아요. 다만 적용 대상이 다를 뿐이죠. 행정학은 국가, 정부기관, 지방자치기관, 공공기관에 적용되지만 경영은 회사라든가 주식회사, 한 명의 합자회사 등 이런 각각 회사라든가 기업체 적용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차이가 있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행정사법 23조에 보면은 행정사는 그 행정사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이 누설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건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 소개합니다. 아까 업무 이외에 비밀 엄수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개인정보를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업무 처리부를 작성해야 돼요. 위임받은 연월일,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보수액이라든가 이런 그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이제 할 때 보면 구청에서 뭐 7월 달이면 꼭 작년 7월 달부터 금년 6월까지 업무 이걸 그 처리부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제출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조의 이 행정사법 이거에 따라서 이제 법인설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 행정사의 또 기본 윤리와 자세는 알아야 된다. 행정사는 행정사의 품위를 해야 하는 행동을 지향해야 됩니다.
전문자유서를 긍지를 갖고 권위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권위를 지키라고 해서 권위하고 어떤 뭐는 다르죠. 권력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다르죠. 좀 그 행정사업소의 전문자유사업소의 권위는 지키라. 그러나 권력을 행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행정사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편익, 공공이익. 그러니까 행정사법 1조에도 국민의 권익을 도모한다 했습니다. 행정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이제 공정, 성실하게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민법의 신의 성실의 원칙은 우리의 윤리 원칙. 이것은 모든 전문 자격사들에게 다 적용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연수교육에서는 직업윤리도 강의를 했습니다. 직업윤리에 강의하느라고 전문 자격사들의 다 윤리 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조사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어요. 어느 전문 자격사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행정사는 상호간에 신의와 우애를 존중하고 예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행정사 간에도 서로 다투거나 싸우면 안 돼요. 그렇죠? 우애를 존중하고 서로 예의를 갖고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 간에 서로 다투거나 뭐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거나 다투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다투다 하더라도 팔고 풀고, 물론 민주국가에서 자율적인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남을 나쁘게 비하하거나 비방하거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 분야 전문가로서의 문화적 소양과 가치를 가져야 된다. 저는 문화적 소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시인 수필가로 등단했기 때문에 좀 너무 좋아요. 법률 행정을 전공하다가 시 수필 등단해 놓으니까 참 부드럽게 인간을 시도 써서 제가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도 쓰고 문학적인 수필도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드럽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의사소통. 여러분 그것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다. 행정사는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 습득에 노력해야 된다. 우리 행정 법률 지식 습득에 최고로 노력해야 됩니다. 행정사는 상호 존중주의에 입각하여 상대방을 비방하는 그런 자세는 절대로 버려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스트레스,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는 직무 수행함에 있어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로서의 성공하려면 성공 4A 바이러스를 주의해야 된다. 이건 스티븐 버글레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저서 성공 증후군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4A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쉽다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행정사는 성공한 공직에 있었거나 시험 합격자이거나 4A 바이러스에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자세, 윤리 등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처음 개업 시 열심히 관련 법령 연구를 하면서 지식관리도 해야 되고 운동, 악기 연주도 하면서 자기 건강관리도 해야 됩니다. 일본에서 행정사로서 아주 제일 성공한 사람 사례를 우리 국내 방송 TV에서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손님들이 없고 고객이 안 오고 하니까 색소폰 악기도 하면서 자기 몸관리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지금은 최고의 행사가 됐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봐서 그걸 들었어요.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자기 관리도 잘해야 하고 또 얼로간스 또 사회의 바이러스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 언론이 있어 외로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잘해야 된다. 그렇죠?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지식관리도 잘해야 되고 애들털이 성적 관계도 조심해야 돼요. 남녀 관계에서 특히 좋은 인간관계는 중요하지만 절대로 성적 관계는 중요하지. 또 얼로간스 또 애드벤처 시킹 이런 거 이제 지나치게 모험을 하거나 또 이렇게 해도 안 된다 해서 잠깐 4A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일본 행정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일본의 한 차례 총무성과 일본 행사에 초청받아서 일본 행정사를 가서 전부 연구해서 국회에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법과 비교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가 여러 행정사협회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일본 행정사법과는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유사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일본 행정사법도 법인설립제도가 있었는데 우리도 지금 새로 개정된 법인설립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일본 행사는 보니까
협회에 등록을 해야만이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등록 조건이 아주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일본 행정사회에서 이제 여기 일본말로 돼 있어. 제가 우리가 한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일본은 또 이렇게 보면 거의 한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행정서사라고 하면서 또 가해 법률가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가해 법률가. 거리의 법률가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거리의 법률가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거리에서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멋있는 얘기잖아요. 가해 법률가, 거리 법률가니까 좀 약간 낮아 보이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낮은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가장 가까이서 봉사하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행정사가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전문자 의사보다도 아주 국민을 섬기는 바로 밀접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 해서 제가 일본 행사 제도를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본에서 요약을 보면은 행정사 제도를 우리가 똑같아요. 국민의 편리에 위배하지 않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국민 권익 보호에 위배하지 않는다. 가해 법률가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일본 행사는 45,205명이나 그때 당시 되더라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거기에는 이제 인구 한 3,000명당 1명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비하면 비해서는 많은 편이에요. 사실. 우리는 지금 10,000명도 개업이 안 됐잖아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개업해서 일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뭐 행정사가 많다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행정사가 업무 수행 시 주요하게 꼭 알아야 될 거. 법률 연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국회 법률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법제처 국가정보센터, 대법원 대국민 서비스, 종합법률정보를 통해서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국가 전문자격사가 뭘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행정사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실제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사 업무 수행의 기본 바탕이 되는 법률은 알아야 됩니다.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행정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사실 저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은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사 하나 쓰더라도요, 헌법의 국민권익보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까 민법의 신의 성실한 윤리를 위해서, 그렇죠? 민법의 어떤 계약사 하나를 쓰더라도 민법을 알아야 됩니다. 형법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업무 정지했다는 행정심판 업무를 한번 맡아가지고 해봤는데, 형법 업무 정지 6개월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경찰, 검찰에 고발까지 돼요. 그럼 형법을 알아야 그걸 또 처리해 주겠더라고요. 검찰, 경찰에 같이 이렇게 수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형법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행정법은 기본으로 알아야 되고, 행정기본법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행정기본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행정법이, 행정에 관한 법이 국가법령이 한 5,000여 가지가 되는데 4,600여 가지가 행정에 관한 법입니다. 그런데 4,600여 가지 행정에 관한 법을 총칙적으로 규정한 것이 행정기본법입니다. 행정기본법이 2021년 3월 12일 국회를 통과돼서 9월 24일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은, 저는 행정기본법 아주 전문가한테 한 달 동안 같이 우리 행정사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았어요. 들어보니까 이건 꼭 알아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본법 중요하다. 그래서 행정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통치체제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이잖아요. 최고의 법규입니다. 국가의 기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법입니다. 기본 조직은 입법, 행정, 사법부가 있잖아요. 지방자치, 광역자치단체 여기까지 규정하고 있잖아요. 작용이라는 건 국민의 권리보호, 권리에 관한 거잖아요. 헌법 총각에는 민주, 평화, 통일, 국민 행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 제1조, 4조, 5조, 10조에는 행정사는 국민 편익, 행복 이것과 유사한 규정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알아야 됩니다. 행정사법도 물론 헌법에 규정해서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조 2항 법정주의, 행정기본법도 역시 강조하고 있는데 헌법에 따라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헌법에 열거된만이 중요시 아니라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중요시하고 국민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그렇죠? 공공복리, 질서유지,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알아야 된다. 그리고 행정사와 정부조직법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부조직도 항상 그 행정법률 제도 강의할 때는 꼭 얘기를 합니다. 그게 참고로 여러분들 이제 행정사 시험 과목에 이렇게 민법, 정치, 행정법, 행정학개론, 뭐 민법, 행정절차법, 사무관리론, 뭐 여러 가지 행정사 실무법, 행정심판 사례는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요즘에 그런 의견도 있어요. 행정법이 아까 말씀드려도 형법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가 또 형법도 알아야 되니까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려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고 민법. 민법입니까? 개인의 권리에 관한 법입니다. 일반 사법이라고 그러죠. 실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법은 절차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6조를 보면은 기간계산 시 민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도 알아야 되지 않아요? 행정기본법에 민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는 그렇기 때문에 민법 총칙 계약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는 계약서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법에는 뭐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 상속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총칙의 규정이 민법 전반적인 그 많은 조항을 총칙제로 규정했듯이 우리가 행정법도 4,600여 가지 행정법이 행정기본법으로 총칙적 개념으로 규정이 됐다 한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와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요 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입니다. 법률행위의 종류로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은 우리 행정사들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단독행위도 보세요. 단독 의사표시를 서집하는 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재단법인 서집행위, 이거 행정사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재단법인 서집행위는 행정사들이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계약도 아까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 합의로 성립되는 법률행위인데 이런 것도 많이 우리가 계약서도 많이 이제 쓰게 됩니다. 그렇죠? 또 최근 조합서집권장, 또 공동 목적을 위하여 평행적 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이것이 바로 합동행위인데 민법상 법인의 설립행위는 우리가 이런 합동행위, 아까 이제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 설립행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법인은 뭡니까 여러분? 공익법인이요 비영리법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리법인은 또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영리법인은 뭡니까? 상법상 법인이죠. 그러니까 상법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민법상 법인 설립은 뭐라고 됐습니까? 민법에 행정관청에 허가를 얻어서 설립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가 해야 되겠죠. 행정관청에 허가를 얻어야 되니까. 인허가 업무는 행정사가 해야 되니까. 행정기관의 인허가 업무는. 그러나 상법상 법인, 영리법인은 뭐가 있습니까?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이 있죠. 그럼 이런 회사의 설립은 어떻게 됐습니까? 등기함으로 설립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등기가 설립 요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기본법을 알아야 된다 해서 행정기본법이 여러분들에게 잠깐 기본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원칙과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 법제를 총괄하는 법을 이제 법제처에서 이제 헌법 이런 것을 처음에 제안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은 40개조로 부칙 7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의 목적이 있는데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 권익보호에 이바지 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여기도 국민 권익보호잖아요. 행정사법 1조에도 국민 권익보호, 편익보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민 권익보호는 행정에 관한 모든 법의 목적이 다 국민 권익보호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는 국민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이런 법들을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본법의 원칙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보면 행정기본법의 이제 원칙은
2장 8조부터 13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이 있죠. 헌법에 합치돼야 된다. 그렇죠? 평등의 원칙, 남녀평등, 여성평등, 그런 게 차등을 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청은 동일사항에 관해서 동일결정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비례 원칙, 공익사익 비례 등을 잘 해야 된다. 성실의무,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아까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민법상 그걸 반드시 지켜야 돼요. 권한남용을 금지해야 돼요. 신뢰보호 원칙도 있습니다.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행정작용과 관련된 어떤 의무 부과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 된다. 예를 들면 건축 허가를 해주면서 어떤 다른 토지의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어떤 걸 해준다든가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정 기본법의 원칙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런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 행위도 알아야 되고, 또 행정의 행위의 특수성. 행정의 행위라는 게 뭡니까? 행정법이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입니다. 행정행위는.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에서는 단독행위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지만 행정청의 행동행위는 단독행위다.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행정행위는 법에 적합해야 되고 특수성, 공정해야 되고 확정성, 불가변력, 불가쟁력, 행정쟁성제도와 관련해서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쟁송이라는 게 뭡니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는 이제 확정성, 또 불가쟁력, 불가변력이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구제 제도로서는 행정소송이 있고 행정심판이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손해배상, 또 손실보상 제도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기본법의 적용효과 기대, 이것은 국민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또 적극행정을 구현했다. 사실 적극행정이 중요해요. 행정청에 가보면 되게 어떤 처리하는데 어떤 법에 따라서만 하기 때문에 적극행정 구현이 어려워요. 잘못하면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또 혹시 그게 책임감도 자기가 느끼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냥 무사안일하게 대충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에 따라서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혁신 촉진해야 한다. 국민 편익 중심, 규제의 원칙, 또 인허가 의제 절차를 간소해야 된다. 이런 것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요즘엔 디지털 행정이라는 게 나오죠.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래서 디지털 행정, 앞으로 이런 것도 AI가 요즘에 행정, 뭐 법률, 국회도 사법기관도 뭐 AI에서 뭐 판결 뭐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행정.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을 제가 시도 쓰다 보니까요, AI에 물으면 딱 시 한 편을 써달라면 써줘요. 물론 그런데 AI가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는 어떤 감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개인적인 감성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것은 미흡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가 의존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고로 해서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행정도 고려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이런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쟁송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 구제 절차이다. 행정소송은 변호사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행정심판에 관한 것은 이제 지금 변호사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행정사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법을 통해서 행정사가 잘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대리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확실히 규정이 돼야 한다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것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별법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그렇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그런데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원칙이에요. 일반적인 사건은 그냥 행정심판을 가도 되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법상 공무원의 징계라든가 토지 수용 재결, 노동위의 결정, 각종 세법상의 처분, 음주운전 등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된다.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대리권 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빨리 우리가 입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는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취소심판이 대부분이에요. 행정청의 입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기하는 행정심판. 저는 이제 이걸 또 여러 번 해서 인용 제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정지 처분, 영업정지 처분 이런 것들을 바로 처분을 취소한다. 그러면 바로 인용 제기를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처분이 무효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실제 실습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청구 기간도 이런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둬야 돼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천재지변, 전쟁,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규정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불변적 기간입니다. 아까 불변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불변 기간을 지켜야 된다. 이것도 잘못하면은 행정심판 이런 기간 넘어서 어떤 청구를 하면 바로 각하돼 버리죠.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걸 참고로 아시고 우리가 이제 행정 업무정지 처분이나 구청에서 만약에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 아시고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심판서 유의사항, 당사자 적격이 있느냐, 당사자를 반드시 써야 되고 또 청구 취지, 청구 취지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소송 제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청구 취지는 간단하게 쓰는 거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전원 취소는 이를 취소한다.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몇 개월의 행정처분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바로 이렇게 간단히 쓰면 됩니다. 청구 원인은 이제 사실관계, 위법성, 부당성, 위법당성, 법률 유보의 원칙, 행정 이제 원칙을 다 써야 돼. 비례 원칙이다. 아까 행정기본법상 원칙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칙을 잘 쓰고 이제 행정심판 쓸 때는 헌법부터 민법에 관련된 건 민법, 행정기본법, 행정법 종합적으로 그 법에 관련된 걸 다 잘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좀 사정도 써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음주운전면허 취소됐다. 나는 운전 안 하면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좀 고려해달라. 여러 가지. 예? 집안을 내가 여태까지 운전해서 먹고 살았는데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사실 저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피해가 아니라 남까지 피해를 주니까. 그렇죠? 그러나 참고로 이런 걸 아시고 해야 된다. 행정심판 실무 사례 이런 걸 이제 실습 시간에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 사례로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려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시군구에서 영업정지 처분이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바로 행정심판을 하는데 행정심판을 할 때 참고로 해야 될 것은 집행정지 결정까지 같이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 예를 든다면 11월 1일부터 영업정지가 됐다. 그럼 행정심판 11월 1일 전에 하면서 바로 그 11월 1일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그걸부터 정지시켜야 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자체를 행정기관. 그러면 행정심판에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바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다는 걸 알고 또 행정심판서를 내면은 이제 답변서가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심판은 구청을 상대로 이제 서울시 행정심판을 한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서 또 뭐 경기도 오면 또 경기도지사 하는 거죠. 각 시도별로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10일 이내에 또 답변서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청에서 받으면 바로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죠. 그 후에 또 이제 그 답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또 행정심판 쓰는 사람은 10일 이내 보충서면 써야 됩니다. 10일이라는 게 꼭 그 기간을 잘 지켜야 돼요. 받은 날로부터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렇죠? 답변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보충서면. 그렇죠? 이런 걸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해서 하면 보통 5,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인용 재결, 기각 재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도 알아야 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이제 이 법은 처리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을 규정하고 적법한 처리, 민원 행정자들의 관리,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그렇잖아요. 행정기본법의 목적이 국민의 권익 보호잖아요. 바로 여기도 국민 권익 보호가 있습니다.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민원 종류의 처리 기관 이거는 이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있던 다음과 같다. 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항목의 자를 말한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국회나 법원이 행정이 아닌까지만 거기에서 행정사무를 법원도 행정처가 있고, 그렇죠? 국회도 사무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기관에 어떤 청구하는 건 전부 여기 민원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공공기관은 많잖아요. 공익법인이라든가 공익단체라든가 그런 지방공기업이라든가, 그렇죠? 공기업. 또 초중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도 공공기관이죠. 그러니까 이건 민원기관에 해당된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해야 된다. 민원처리 담당자,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공정, 성실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행정기관의장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대통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민원처리 담당자도 보호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폭력도 가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 옛날에 제가 공직생활 할 때는 막 그냥 좀 민원인들이 막 자유롭게 와서 그냥 그냥 얘기도 하고 폭언도 하고 폭력도 하고 막 책상에 두들기면서 얘기하고 했어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은 이게 잘못하면 안 됩니다. 폭언이나 폭력 어디 가나 좋은 말로.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은 절대로 안 되죠. 민원 처리의 권리,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 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해야 되고, 행정기관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공무 방해하다가는 공방해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행정절차법이 중요해요. 이 법은 행정 절차에 관한 공동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여기도 국민의 권익 보호가 목적입니다. 그렇죠? 국민의 권익 보호. 이건 행정법에도 있고 행정기본법에도 있고 목적이 우리 행정사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차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의견 청취도 해야 되고 청문, 공청회, 의견 제시 등 기회부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행정절차 하자고 또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2조 이제 정의가 있는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행정청이란 다음 각목이 잘 말한다.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기관을 말한다. 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이나 사인도 말한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또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그러니까 행정지도도 중요해. 잘 지도해 줄 또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 등이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되는 이해관계인이 바로 당사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상 또 업무 범위도 있어요. 비송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소송사건의 구별에 관해서 많은 악설이 대립되었습니다. 한국의 통선은 판단의 기준이 법정되어 있어서 법원이 단순히 그 법률을 적용하는데 그치는 경우를 소송사건이라 하고 사법장애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비송사건은 그 판단을 법원의 한목적 재량의 일임에서 법관이 판단하는 바에 따라 처리를 맡기는 경우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행정작용이라고 합니다. 비송사건은 그러니까 행정작용이 되는 거죠. 법원의 한목적 죄량에 일임하여 법관이 판단하도록 하는 비송사건. 비송사건 적용 판례가 있습니다. 이 편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 이하 사건이란다. 이렇게 하면서 이 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에 적용한다. 또 관할 법원 2조에 법원의 토지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해질 경우에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거소가 없을 때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는 마지막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주소가 없을 때 또는 주소를 알지 못할 때는 재산이 있는 곳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비송사건 절차법상 주요 업무는 어떤 거냐? 민법상, 상법상 법인 설립, 해산, 청산 절차. 그러니까 법인 설립, 해산, 청산 절차. 민법, 상법상. 이게 비송사건입니다. 또 행정사인데, 행정 절차니까 행정사인데 해야 되죠. 신탁법상 신탁에 관한 사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집에 어떤 매매하고 매도하고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담보물권도, 그러나 신탁법상 은행에서 어떤 회사가 건물을 지으면서 그쪽에다 신탁법상 융자를 받으면서 그런 그 신탁회사에 또 어떤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된다. 공탁 감정에 관한 법률, 감정에 관한, 또 공탁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행정사 국민상담 컨설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그 컨설팅 말씀드린다고 했죠. 행사법 제2조 6항에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이것을 해야 된다. 행정 컨설팅은 우리가 고객을 상담하고 진단 지도에서 행정 구제를 해주는 겁니다. 행정 법령제도 대내 행정 운영과 함께 컨설팅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컨설팅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 능력도 가져야 된다. 효율적인 행정사 업무 수행 위한 철저한 자기관리, 행정 관련 법령의 정보화 시대 행정사무관리 습득이 중요하다. 행정사도 행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경영 컨설턴트처럼 조직인사, 재무관리,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경영정보, 경영전략, 고객 수요에 맞는 행정 서비스 컨설팅으로 성공 전략 기획 개발이 필요합니다. 창업 컨설팅, 케어 컨설팅, 위기관리 컨설팅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창업할 때 행정사가 어떻게 창업해야 되냐, 그것도 컨설팅 해주면 되잖아요. 행정사들. 또 어떤 잘하도록 또 케어 컨설팅을 더 해주고, 또 행정사가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행정사가 어떤 영업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영업 정지를 당했을 때, 업무 정지를 당했을 때, 그런 것도 컨설팅을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노동기구의 컨설팅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경영, 업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학습을 촉진하며 변화를 실현하는 관리자와 조직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전문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LO에서 컨설팅의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컨설팅은 요새 국제적인 용어가 되고 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법상 행정사 컨설팅 과정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자격을 취득하죠. 저도 이제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다음에 실무 교육 받아야 돼요. 기본 소양 교육 받아야 돼요.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은 또 법이 개정돼 가지고 뭐 연수 교육도 있고 행사에 합해지면서 행사에 뭐 등록 조건이 또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기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법정 교육은 받아야 되잖아요. 법정 교육, 연수 교육, 실무 교육.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역시도단체장으로부터 수료증이 오면은 바로 행정사 업무 신고를 시군 9회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하는 겁니다. 업무 신고를 하면 업무 신고를 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뭐 행정사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업무 신고를 하고 일단하면 수익도 들어오잖아요. 그럼 국가에 또 부가가치도 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세무서에 가서 관할 세무서에. 그렇죠? 사업자 등록으로 또 이제 혹시 출입국 대행 업무를 할 때는 출입국 교육을 받고 나면 출입국 대행기관 등록기관으로 또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 외국인청이라고 요즘에는 거기서 이제 등록을 줍니다. 저도 그걸 받았어요. 저는 처음에 출입국 업무를 위임받아가지고 했는데
제가 뭘 압니까? 출입국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제가 막 출입국관리법, 국제법 잘 봐가지고 해줬어요. 해주고 나서는 그 뒤로 내가 출입국에 좀 전문가가 돼야 됐다 해가지고 대림동에 출입국관리 그쪽 그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육을, 출입국관리 업무 교육을 막 토요일 날마다 가서 받았어요. 받고 나서 법무부 또 출입국관리 외국인청에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바로 신청을 했더니 바로 출입국관리 등록증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연수교육을 받더라고요 또. 그래서 지난번에 연수교육을 받는데 보니까 그 자격 대상이 행정사, 법무사, 아니 변호사 이렇게 됐어요. 행정사, 변호사만 출입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고로 이걸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사 등록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요즘에는 바로 신고 타면서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사 등록 요건은 지금은 바로 처음 업무 신고하고 할 때 바로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상담 계약. 이건 이제 상담하고 우리가 계약서 쓰고 업무 처리부터 작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이런 절차입니다. 컨설팅의 기본 절차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로 아셔야 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무실 입지 선정도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뭐 그렇게 사무실 입지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뭐 4층에 있어도 괜찮더라고요. 인터넷으로 홍보가 되고 저는 더구나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가 제가 이제 행사를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도 법률 행정, 법률 행정, 실무에 관한 것도 바로 유튜브를 통해 나갑니다. 박완신, 남은 박완신 TV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 강의안이 다 나갑니다. 근데 벌써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구독자가. 너무 감사해요. 행정사를 많이 알리게 됩니다. 행정사가 또 해야 될 일을 많이 알리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정적인 일을 해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인가,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요즘 유튜브 시대입니다. 유튜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인 이건 매체입니다. 외국 사람들까지 다 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외국 사람들 보고 거의 답변하고 답글 쓰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가 중요하다. 여러분도 보시고 이렇게 이제 저는 뭐 항상 유튜버들이 보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죠. 그런데 저는 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뭐 눌러서 보시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필요하니까 한번 또 그렇게 구독도 하시고 뭐 이렇게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고맙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뭐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면 유익하죠. 저는 내 인생 앞으로 남은 생의 목적, 삶의 목적, 배워서 남 주자.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또 오늘 바로 행복한 삶을 내일의 빛으로 연결하자. 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여튼 제 이런 내가 아는 지식이 내 유튜브에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법률 행정 강의뿐만 아니라 제가 시를 쓰기 때문에 신앙송 또 이제 은주역 기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법, 시창작법도 나가고 있고 또 이제 음악도 제가 작사한 노래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림 국락을 작곡한 최영섭 선생이 12곡, 비둘기집 작곡한 분이 3곡, 이렇게 해서 15곡이 음악 저작권 협회에 등록이 되는데 사실 음악 저작권도 우리 행정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음악 저작권 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입니다. 공적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행정사들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고 이런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홍보도 하고 또 이제 업무 내용도 파악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굳이 뭐 사무실 열 때 어떤 입지 선정 고려하는데 뭐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출입국 업무할 때 중국 동포들을 상대로 하려면 대림동에 중국 동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한 게 좋고 또 러시아 동포들은 동대문에 많아요. 그럼 고려인 동포, 고려인이라고 그러죠 보통. 할 때는 동대문. 출입국 관리협회는 외국인청 앞이라든가 출입관리 외국인청 앞이라든가 그렇죠?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 경찰서 앞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물론 조금은 나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그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고 요즘에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게 뭡니까? 정보통신기술, ICT죠.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수단, 3차원 인쇄, 나노기술. 또 이제 이것은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주장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걸 참고로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1차 산업혁명, 1차 시대는 19세기 초, 그렇죠? 공장이 생성했던 시대죠. 2차 산업혁명 시대, 19세기 후반, 전기 동력이 나오던 시대. 3차 산업혁명, 20세기 중반, 인터넷,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렇게 정보통신기술 ICT, 요즘 AI까지 나오고, 챗 GPT, 다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알아야 된다. 디지털 행정을 알아야 된다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봐, AI, 인공지능, 그렇죠? 17, 8세기 인공지능이 태동을 했습니다. 당시는 인공지능 그 자체보다는 뇌와 마음의 관계에 관한 철학적인 논쟁 수준, 당시는 인간의 뇌 말고는 정보 처리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여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은 1955년 8월 31일에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마빈 민스키, 클로드 세넌 등 인공지능 및 정보처리 이론에 지대한 공헌한 사람들이 개최한 학회에서 존 메카시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적 세계를 빅데이터에 입각해서 다양한 신기술로 우뚝 솟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함께 SNS 시대, 스마트 시대라는 말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 시티, 스마트 스쿨, 스마트 도서관 등이 여러분 전철역에 가면 다 나오지 않아요? 스마트 도서관? 또 스마트 홍보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 법률,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많이 AI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챗 GPT를 통한 대화로 소통의 장을 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카톡,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틱톡 등을 활용하여 홍보 전략 확장을 위한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 온라인 홍보 전략의 길을 여는데도 창조적 변동력군으로서 함께 많은 노력을 해가야 합니다. 저는 이제 구글에서 유튜브 파트너로 공식 승인을 받고 남은 박완신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문학, 음악 등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법률, 행정 등 삶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이런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 장단점, 창조적 대응 전략, 이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AI 통한 소통, 삶의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이제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인데 컴퓨터, 스마트폰 등장으로 온라인 디지털 시대에 살다 보니 대중교통수단이 전철이나 버스 타도 스마트폰 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유튜브 영상에서도 AI를 통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연역을 보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7, 8세기에 인공지능이 태동했지만 당시에는 인공지능 그 자체보다는 뇌와 마음의 관계에 관한 철학적인 논쟁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에는 인간의 뇌 말고는 정보 처리 기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여 세상의 빛을 보게 된 1955년 8월 31일에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마빈 민스키, 클로드 세넌 등 인공지능 및 정보처리 이론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 개최한 학회에서 존 메카시가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입니다. 인공지능 또는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시키는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자연어의 이해, 음성, 번역으로 포틱스, 또 인공시각 문제 해결 학습과 인공과학 등에 주로 응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동물이 갖고 있는 자연지능과는 다른 개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능을 갖고 있는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며 인간의 지능을 기계 등에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장단점을 보면은 경제적 혁신, 정치, 행정, 교육, 안전 등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안전 대책도 필요합니다. 기본권, 인류 파멸을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또 일자리가 감소되는 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일자리 감소 문제, 이런 데에 대한 법제도 보완 문제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홍보 전략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관계,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수단, 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3차원 인쇄, 나노기술 등과 함께 6대 분야의 새로운 기술 혁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라우스 슈밥이 의장이 이루는 세계경제포럼 2016차 대회에서 주창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적 세계를 빅데이터에 입각해서 통합시키고 경제 및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신기술로 우뚝 솟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함께 SNS 시대, 스마트 시대라는 말이 일반화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화된 스마트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즘엔 특히 챗 GPT 또한 대화로 소통의 장을 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기술과 함께 카톡,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또 홍보 전략 확장을 위한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오프라인 홍보뿐만 아니라 온라인 홍보 전략의 길을 여는데도 창조적 연동력으로서 바로 체인지 에이전트가 되어야 된다. 필자는 구글에서 유튜브 파트너로 승인받고 바로 이런 남은 박완신 TV를 통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형 정부 로드맵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지능형 정부로서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지능형 정부 로드맵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하고 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관리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행정을 구현을 한다. 자동화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속 가능한 디지털 안전사회를 선도한다. 디지털 보안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권익을 보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정부 공동 활용 플랫폼을 고도하고 또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안부는 2025년까지는 모든 행정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해보니까 알아요. 코플라이트라든가 챗GPT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아수급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상당히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잘 알고 이제 디지털 행정 시대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행정의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도 역시 디지털 행정 기술을 활용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제안을 접수 처리하고 국민 참여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이 정책 제정 및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민원 상담 처리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코플라이트 그렇죠? 또 이제 챗GPT 또 문자 음성 답변 아수업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캡컷 앱 활용을 통해서 어떤 사진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저도 사진 5장 찍어놓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하면 아주 멋있는 영상이 돼요. 또 템플릿 사용을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사진 선택을 해서 찍은 사진 갤러리에서 찾아가지고 오디오 음악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면 좋은 하나의 영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이제 우리 행정사도 홍보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려면 참 많이 디지털, 사이버, 인터넷 이런 거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된다. 그러나 너무 또 디지털에 매달리다 보니까 요즘에 책들을 잘 안 봐요. 근데 사실 책도 많이 봐야 돼요. 책을 보면서 또 연구도 깊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책도 보고 저는 얼마 전에 시창작 강의를 문학인들 또 전체 시인들 많은 그 문학협회 그런 데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작가협회. 근데 거기서 제가 했습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 책을 안 보면 안 된다. 이런 때일수록 책도 많이 보고 글도 많이 쓰고 다독 다작 다상량 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해야 된다. 여러분 디지털 시대라도 책 안 보면 되겠어요? 행정법 많이 봐야 됩니다. 행정기본법 많이 봐야 됩니다. 헌법 다 읽어야 됩니다. 민법 전부 우리 관련된 행정사법 다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데 대비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률 지식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까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국민 편익 상담 설득 컨설팅. 고대 유명한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의 3대 철학자 하면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렇죠? 요즘에 소크라테스는 테스라는 뭐 노래까지 나왔잖아요. 또 플라톤은 정의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렇죠? 그런 가사 내용까지 있잖아요. 플라톤은 정의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잘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소통하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즉 설득 방법이 바로 컨설팅 방법이 있다. 로고스는 논리가 정해야 되고 풍부한 해당 분야 정보와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행정사로서 로고스적 방법도 필요해요. 많은 기술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책도 보고 디지털 시대 맞는 이런 것도 보고 와서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인간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감성이 호소하지라는 파토스적 감성 호소. 그렇죠? 인간은 감성의 동물이에요. 제가 시를 쓰다 보니까 시에 감성이 빠지면 안 됩니다. 전부 시인들이 시창작법할 때 감성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짧게 쓰면서 감성적으로 딱 사람에게 설득을 주라. 그래서 저도 아침에 그런 시 하나 썼어요. 오늘 행복이 내일의 빛으로. 그렇죠? 오늘 행복한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묵혀서 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늘에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여러분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그 순간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럼 내일의 빛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일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행정 업무 처리할 때도 어려움을 당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나 이것 좀 어렵다. 영업정지, 업무정지 당했는데 이것 좀 처리해달라. 어떻게 합니까? 같이 동감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심리학에서는 아이덴티파이, 동일시 원칙이 중요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저도 아프네요. 같이 할 때 함께 힘을 합해서 잘 처리하도록 합시다. 그렇죠? 감성적 기법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에토스, 진실한 성품, 신뢰성이 있어요.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무원 전문 자격사들이 국민들이 와서 신뢰하고 와야지, 신뢰하지 못하고 저 사람 뭐 믿지도 못하고 뭐 어디 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뭐 전세 사기가 얼마나 언론에 많이 떠듭니까? 사기성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절대로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공직에 있거나 교직에 있거나, 제가 교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국민들이 공직에 있었다거나 교직에 있으면 신뢰를 해줘요. 그렇죠? 여러분 시험 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제가 이제 끝날 무렵이니까 제 얘기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참 감사한 게 완전할 완자 믿을 신자예요. 제가 이름이 박자 완자 신자입니다. 근데 그 이름도 제가 그렇게 지으려고 해서 지은 게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서당 선생을 했는데 면석이한테 신고를 했어요. 종교라는 종자에 믿을 신자로. 근데 면석이가 가운데 획을 띄어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한 완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그때 뭐 학교 다닐 때는 호적등본 없이 막 이름 쓰는 대로 그냥 학교에 신고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 호적등본이 필요해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호적등본이 필요해서 이걸 띄다 보니까 이름이 내가 부른 이름이 아니고 엉뚱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완전할 완자 믿을 신자로. 그러나 저는 그대로 썼습니다. 완전할 완자 믿을 신자가 훨씬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종교라는 종자의 믿을 신자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 그렇죠? 완전한 신뢰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참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남도 믿을 수
믿음을 갖고 대하는 사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도 믿고 자연도 믿고 하늘도 믿고 바람도 믿고 모두가 다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도 믿고. 믿음이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에토스적 설득 방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민법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 모든 게 들어있잖아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 그렇죠? 신의 성실. 그것이 전문 자기사들의 직업윤리에 다 들어가 있다. 여러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경영학자 피터 드라카는 경영이란 인간 경영이요. 인간 경영의 뿌리에는 근면과 진실,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삶의 자세가 혁신 경영을 이끄는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근면, 진실. 진실이라는 게 신뢰. 그렇죠? 진실, 정의. 그래서 사랑, 따뜻한 섬김,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참 이 피터 드라카 말도 참 너무 아주 일리가 있게 잘 받아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결론적으로 마칠까 합니다. 최고의 국가 전문가에서 여러분들 행사법 제1조에 규정된 목적대로 국민의 편익을 위해 국가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갖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다. 확신을 갖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기원합니다. 행정사는 21세기 지식공영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문가적 실력을 쌓고 행정환경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창조적 변동 역군으로서 국민을 위해 사랑과 헌신, 근면과 진실 있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여 반드시 성공하는 행정사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행정사 교육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 저희 강의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행정사로서 창업 후 업무를 수행하실 때 오늘 저희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되어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행복, 내일 빛.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의 행복은 내일의 빛이다. 빛으로 열자. 마음 갖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해서 국민들에게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이제 참고로 여러분 이 참고 문헌이 제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교재도 한 20여 권 썼고 시집 수필집도 한 10권 됐는데 행정사하고 관련된 이런 교재를 제가 이제 행정사 실무 교육 교재도 행정사협회 또 대한행사의 초창기부터 이제 교재 편찬위원으로도 들어가서 했고 하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에 관한 것도 이제 여러 가지 행정 이렇게 책을 썼고요. 행정법에 관한 거, 행정에 관한 법, 또 법에 관한 법, 기타 이제 일본의 행정사법, 한국 비교에서도 이제 국회에서 발표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 제 참고 이런 법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법은 이제 그 대학 교재로 사용했던 건 되게 보면 국회 도서관이나 일반 국립도서관이나 다 도서관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필요하면 저한테 또 문자나 전화로 또 주시고 제 유튜브를 보면 또 다 나오니까 유튜브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하는 시간 정말 복된 시간인 줄 믿고 저도 감사드리면서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행복한 삶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